예, 리포트 작성법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시. 지난 1차 시에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제목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과 뭐 학과 학벌을 쓴 다음에 이제 본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들여쓰기 첫 칸을 비우고 쓰는 거, 그러니까 알겠죠? 들여쓰기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표현은 그렇지 않은데 독서 토론 이번 학기 수강자 명단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 멀리서 한국까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광주 남부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러 왔는데, 예, 여러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또 잘 익혀야 다른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습득,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습득을 해야, 배우고 익혀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글도 잘 읽을 수가 있겠죠. 어, 마찬가지로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학생들은 글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한 칸 들여쓰기 한다. 그리고 문단을 나눌 때 또 한 칸을 들여쓰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단을 구분한다. 이거 이제 지난 1차 시 때 리포트 작성법 특강 1번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은 별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이제 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죠. 아무래도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1번부터 여러 번 들으세요. 틈만 나면. 알겠죠? 화면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앞에 20분하고 뒤에 30분짜리 이렇게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제 시험판을 가지고 50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워드마크가 또 중간중간에 아마 찍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회사 시험판이어서 조금 가끔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다양하게 편집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워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합치면 이제 또 50분을 또 50분이 온전하게 또 이렇게 소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 시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되는데, 이제 워터파크가 아니죠. 워크마크라고 하나요? 아이고, 워크마크? 아이고, 이제, 나도 영어가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 표시가 좀 한 번씩 되고 그러는 게 있는데, 뭐, 또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과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숙달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1번을 지난 시간 리포트 작성법 특강 1번을 특히 더 많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더 많이 들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특히 유학생 친구들, 독서 토론에 수강 신청한 유학생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도 이제 유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리포트를 받아보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해하는데 상당히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어요. 그건 학생이 먼저 답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글을 써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엉뚱한 것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뭐 한 1,000원 정도 주고 그것을 이제 다운을 받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보면 내가 지난번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워낙 글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고 글을 가르치는 교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낸 글을 보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서 또 리포트 작성법 특강도 잘 듣고 그걸 적용해 가면서 글을 썼는가를 금방 알아요. 금방.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갈 때,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부시시한, 그 차림 그대로 데이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세수도 하고, 어, 어, 머리도 감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러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의 이미지를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기본적인 A가 되는 것이죠.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글은 잘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글을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투를 수는 있어요. 서투를 수는 있어. 그런데 성의 있게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A4 용지 앞면에 한 면에 그 분량을 내가 만약에 지정을 해주면 그 한 면을 채워야 되겠죠. 2장에다 하시오라고 하면 2장을 채워야 되고, 근데 한 면을 채우시오, 한 면의 분량에 글을 쓰시오라고 했는데도 한 절반 정도만 쓴다거나, 글자 포인트를 뭐 13포인트, 15포인트 크게 해서 한 장을 채운다가, 이거 글자 포인트를 11포인트로, 보통 우리가 10포인트 내지 11포인트로, 그게 표준이니까 그렇게 줄이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무성의하구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이렇게 특히 이제 이성 친구 데이트를 하거나 만날 때, 나를 만나러 왔는데 아주 꾀죄죄하게 대충, 슬리퍼 신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뭐 헐렁한 그냥 티셔츠 집에서 입는 거, 그런 거 입고 나와서 나하고 앉아 있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어,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여러 리포트, 여러분은 그 리포트의 독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내는 글의 독자가 누구예요? 읽는 사람이 교수죠. 수업의 교수. 그러니까 교수에게 여러분이 쓴 글을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아서 제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도. 그래서 내가 지난 1차시 특강 1번을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자주 들어보고, 그 화면 열어서 들어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메모도 해가면서, 알겠죠, 여러분? 네, 그래야 우리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전공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처럼 뭐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전공 영역이든 그래도 보고서라도 하나 잘 쓰고 서류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문장도 정확하고 그러면 돋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제 그 패친들, 소위 패친들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에, 나는 뭐 패친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패친을 관계를 맺죠. 그러다가도 이제 그 패친을 많이 또 수시로 또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뭐 몇 명이나 될까? 한 300명 수준? 300여 명. 300, 하여튼 400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내 패친 중에서는 작가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작가들이 좀 많은데, 시인들이 워낙 많고, 소설가가 좀 적고, 평론가는 더 적고 이러거든요. 난 이제 소설을 쓰고 평론을 쓰니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관계를 해서 작가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글을, 포스팅 하는 거 보면,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낱말, 맞춤법, 이런 것을 잘 어긋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국 학생들도 많이 틀리고, 그 작가라는 사람도 많이 틀리는데, 뭘 많이 틀리냐면,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이라고 해요. 몇 날 몇일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이렇게,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죠. 몇 날 며칠. 몇 날, 지금 내가 여기다 쓸 수가 없어 그러긴 한데, 나중에, 3차 시 할 때 한번,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발음으로만 들어보세요. 몇 날, 며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몇 날, 몇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낱말을 잘못 쓰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틀리다. 아, 틀리다. 어, 틀리다와 다르다를 아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다르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틀려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건 틀려요라고. 틀리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 OX, 일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럴 때 쓰는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당신과 다르다라고 쓰는 거죠. 그건 틀려요라고 하면 당신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옳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확한 낱말을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런 어, 가장 기본적인 낱말의, 정확한, 낱말의 사용도 글쓰기의 가장 기본인데, 그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 쓰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참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보는 거죠. 작가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의 맞춤법은 참 까다로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띄어쓰기라든가 어떤 이걸 낱말을 띄어써야 되는지 붙였어야 되는지 요것이 좀 어려울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낱말을 써야 되나? 아니에요 할 때, 아니에요 할 때 에를 이중모음을 써야 되는지 단모음을 써야 되는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이버나 다음에 열어놓고 그 낱말을 입력을 해서 그 입력에 그 낱말과 함께
쓴 문장, 용례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 기능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낱말이 정확한 낱말인가, 그다음에 이 띄어쓰기가 정확한가, 이런 것을 약간 그 분간이 어려울 때는 네이버나 다음에 열어서 그 낱말을 입력을 해가지고 옳은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낱말이 정확한 낱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나중에는 한번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사전을 찾아서 이 낱말이 이럴 때는 정확하구나. 이럴 때는 띄어쓰거나 붙여 써야 되겠구나라고 수고를 해서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글 쓸 때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죠. 그 낱말과 그 띄어쓰기라든가 붙여쓰기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요. 글을 쓰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전을 찾아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사전 탁 일에 넘겨가면서 종이 사전 찾아서 했지만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에 입력하면 바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색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낱말, 그다음에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런 기본적인 문법상도 맞춤법 이제 최소한 찾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굿이라고 하는 건 많이 틀린 게 굳이 이 국어마 발음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건 아니거든요. 굿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굳이 발음대로 적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못 쓰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지식 내지 양식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그 자판으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오타, 탈자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글을 쓰면서 오자나 탈자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쓰긴 해요. 그런데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분량, 그러니까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환산해서 120장에서 150장 정도 돼요. 그다음에 책 한 권은 한 1000장에서 한 1200장 정도 돼요. 이 장편 소설이. 그러니까 그 정도 분량의 책을 낼 때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 내가 보낸 원고를 가지고 교정을 1차 교정하고 2차 교정하고 또 작가한테 보내서 이제 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보내는 원고를 한글 원고를 출판사 편집부에서 이제 그 크기를 또 이제 맞춰서 옮기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2번, 3번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교정을 할 때 보면 오탈자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고 2번째도 보면 또 보여요. 근데 이제 3번째 정도 교정을 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지금 보는 거니까 그 좀, 나 같은 경우는 좀, 그 좀 지겨운 경우도 있어서, 이제 설렁설렁 넘기고 나면, 나중에 책이 이제 나오잖아요. 읽다 보면, 오타가 꼭 있어요. 오타 탈자가. 그러면, 너무 이제,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출판사에서도 이거 좀 제대로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나도 또 내 탓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책이든 보면 오자 탈자가 꼭 있어서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게 좀 많으면 독자가 내 책을 사서 읽을 때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낱말이나 문장에 있어서 오자 탈자를 제대로 수정하지도 않고 책을 냈는가 하고, 나도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의 책을 읽을 때 뭐 한두 번, 두세 번은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가요. 이 정도를 잘 쓰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닐 거니까 그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고 신뢰가 내용도 그냥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나도 이제 책을 11권 냈는데 몇 권이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심지어 소설도 장편 소설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서 이거 한번 책은 발행돼 버리면 책이 많이 팔려서 2세 인쇄하고 3세 인쇄하고 그럴 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오탈자 투성인 책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민망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강조하지만 리포트 작성법 특강 1번을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에, 확인해서 글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확인하기 바라고요. 특강 두 번째에서는 이제 논술문 쓰는 법을, 논증적 에세이, 논술문 쓰는 법.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부과할 때, 여러분에게 내라고 할 때 이 논술문을, 논증적 글을 쓰게 할 거니까 두 번째 논술문 그 작성법 특강. 논술문은 무엇인가, 어떻게 쓰는가를 또 잘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2차 시 리포트 작성법 특강 두 번째, 리포트 작성법 특강 두 번째를 공부를 합시다. 지난 1차 시에는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문제,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두 가지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주제를 말할 것이고, 형식은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이 있겠다. 내적 형식은 이를테면 소론과 본론과 결론에 어떠한 내용을 채울 것인가, 이런 내적 구조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외부 형식은 글을 시작할 때 지금 여기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눌 때 또 들여쓰기를 하고, 이런 이제 외부 형식, 외적인 형식을, 그 다음에 페이지 표시, 이렇게 1페이지가, 그러니까 2페이지가 넘어갈 때, 2페이지 이상일 때는 한 장일 때는, 한 페이지일 때는 굳이가 아니라 뭐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페이지 이상 넘어갈 때는 이렇게 페이지 표시를 할 것,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글은 이제 뭐 일기를 여러분 썼나요? 우리 때는 일기를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는 독후감, 독서 감상문을 많이 썼죠. 억지로 많이 썼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많이 썼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이니까 논설문, 이게 좀 말이 좀씩 달라요. 중학생 때는 이제 그 주장하는 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고등학교 오고 이제 뭐 수시 논술을 보거나 그러면 논술문,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근데 또 논설문은 또 뭐냐, 이렇게 조금씩, 거의 이제 그 의미는 비슷한데 좀씩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다 내가 이제 그 지난 1차 시에서도 우리가 논술문, 즉 주장하는 글, 그런데 대학생이니까 논증적 에세이로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2차 시에는 이제 논증적 에세이 쓰기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난 1차 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제물의 경우에, 이를테면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의 경우에 논증적 에세이를, 그러니까 글에 이제 글 중에서 뭐 이것도 설명문이겠죠. 이렇게 뭔가를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설명문, 설명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무슨 이를테면 뭐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어쨌든 휴대폰을 우리가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죠. 말 그대로 설명서.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용인되지 않는, 아주 분명하게, 이게 설명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후감이라든가 논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글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문학적인 글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 지금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논증적 에세이 쓰기를 기본으로 지난 1차 시 때 공부했다면, 이번 2차 시에서는 논증적 에세이 쓰기 연습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지난 1차 시에서는 중간시험 대체
그 과제 리포트를 논증적 에세이를 쓴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글쓰기 교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써 봐야 되겠지만 다른 과목들 내가 수업하는 과목들 공통으로 지금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2주차에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몇 번 안내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중간 시험을 대체하든 기말 시험을 대체하든 또 다른 리포트든 대체로 이제 글쓰기 교과를 제외하고 글쓰기 교과는 다른 그때그때 몇 가지 종류의 글쓰기 이제 과제가 있을 테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다른 과목들은 대체로 논증적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개별적인 과목에서 내가 따로 안내를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이제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논증적 에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 용어 논설문은 또 뭐냐? 논설문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 이제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연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전개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을 이제 논설문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왜 논술문은 뭐냐? 그러니까 대체로 논설문은 이제 그러니까 논술문은 논술문과 논설문이 의미가 다르지는 않는데 용어의 그 사용하는 어떤 그 계층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고등학교나 수시 논술 그러죠. 수시 논설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논설문은 대체로 이제 신문에서 어떤 필자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글, 이걸 보통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문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그런 이제 필자가 썼으면 사설이라고 하고, 외부 필자가 썼으면 칼럼이라고 또 하고, 뭐 시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씩 그렇게 용어를 좀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이 논설문 혹은 또 논술문, 우리는 논증적 에세이로 통일한다고 했죠. 그래 놓고도 이제 내가 지금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의 개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 또는 그 근거나 이유를 논증이라고 해요. 논증. 왜 내가 뭐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왜 옳은가를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 논증. 이 논증의 방법으로 쓴 글을 논증하는 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논설문은 논증적 글 중에 한 갈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논증하는 글, 이렇게 종류가 그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도 이제 이렇게 논설문, 이제 그 신문사를 대표하는 필자가 썼으면 사설, 뭐 또 논평, 비평문, 담화문, 뭐 연설문, 하여튼 주장하는 글, 알겠죠? 논증. 명료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차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장은 명료해야 된다.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했죠.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글을 쓸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 어떤 거였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라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거나, 둘 중 하나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장만 해갖고는 안 되죠. 왜?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도, 하여튼 논증적 글은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좀 독창적일 것, 글쓴이의 주장이 독창적일 것, 그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근거, 이유가 타당할 것, 이런 것이 이제 논증적 에세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논설문의 근거는 일관성과 통일성, 표현은 명확하고, 논설문에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논문,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사설, 평론, 독서론, 인생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글쓴이의 생각을 진술한 것들, 그 주장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는 논증 활동,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증적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하여튼 글 두 가지 고민,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이 논증적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제. 그 무엇에 관해서, 알겠죠? 무엇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얘기가 조금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 주제와 일치하는 올바른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건인데, 이론적으로는 다 우리가 뭐 알죠. 한번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논설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논설문이, 즉 논증적 에세이가 어떤 종류의 글인가를 한번 이제 그 감각해 봅시다.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제목이에요.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제목에는 우선 이 제목에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 글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들어있죠. 일단 하나 알겠죠?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그래서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것은 요거 지금 이 내용. 여기 직선으로밖에 안 되네. 예,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글쓴이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글쓴이의 태도. 이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뭐예요? 묻지마 범죄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하나의 용어인데, 읽어보면 나오겠죠? 내용이 좀 긴데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량이 좀 많으니까. 하여튼 좀 정리를 빨리 해봐야 되겠다. 묻지마 범죄는 어쨌든 이를테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뭐 칼부림을 하거나 하여튼 다른 사람을 하여튼 중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해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자신과 어떤 원하는 관계에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면식범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범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칼을 휘두르거나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범죄를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 보면 뭐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김아무개 씨는 전과도 없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현재는 실직자지만 그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범행 후에는 또 후회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칼부림을 이제 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범행 촉발 요인과 본질적인 동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자신을 왕따시킨 동료들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갔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수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칼부림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이제 쭉 보면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 증오 범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전제하며 삶이 어려워지면서 분노가 쌓였다. 그래서 절망살인, 증오살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살인은 절망에서 비롯되더라. 절망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내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시간을 봐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잦은 실업과 취업이 이제 소위 묻지마 범죄자의 그 범행의 어떤 동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개인의 문제와 함께 더 많은 부분이 이를테면 이런 그 어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탈락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분노, 사회적 분노 이런 것이 이런 소위 묻지마 범죄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 범죄에는 그 개인의 그 어떤 사악한 본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런 그 불평등한 구조의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의 그 보고서를 또 인용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사례를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묻지마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 분노형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낙오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정망 구축이 좀 촘촘하게 마련될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범죄가 일어날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수그러들고 말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단속적으로 끊임없이 또 일어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묻지마 범죄는 용어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죠. 언론에서 지원해서 쉽게 부르는 용어일 뿐 세상에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 이렇게 동기 없는 범죄는 없다. 자, 이것은 이제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쓴 2012년 9월 13일자 뭐 이제 기사인데 신문 기사이긴 하지만 논증적 글이다 이런 얘기죠. 뭔가를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논증적 글인데 내가 분석을 이제 해놨어요. 자, 이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저널의 심층 기사에서 조금 길지만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논설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제식을 해서 주장을 찾아보면 제목에서 필자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죠. 제목에서 필자의 주장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묻지마 범죄가 범죄자 인격 내지 품성의 결여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사람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범죄 뭐율 이런 어떤 자료도 제시하면서 객관성과 함께 설득력을 높이려는 그런 어떤 서술 전략을 펼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의 어떤 해결책,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 용어를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는 언론의 태도, 시정 이런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굉장히 적절한 이 논증적 에세이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적절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느니,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세간에서 화제가 되었던 묻지마 범죄 한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주장하는 바가 명료하고 명료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하면서, 즉 묻지마 범죄는 없다, 일단 원인 없는 범죄는 없다, 이런 비판하면서 독창성, 그 전체가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객관성, 설득력을 얻고 있고, 또 소론, 본론, 결론, 형식을 잘 갖추고, 자, 이런 명료성, 독창성, 논리성, 객관성, 체계성, 아주 이 논증적인 에세이가 갖춰야 될 이런
그 주요한 어떤 자질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매우 그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 지금 여기 이 A씨 글과 내가 분석해 놓은 이 글을 같이 한번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증 방법은 이건 이제 철학과 뭐 선생님들이 그 아주 그 재능을 발휘한 부분이긴 한데, 뭐 연역이라든가 귀납이라든가 이것은 그냥 읽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크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사실 뭐 이 연역이냐 귀납이냐를 이론적으로 잘 알거나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지 않아도 글은 많이 읽고 많이 쓰면 충분하게 결국 이런 이건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론적 설명 자료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서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의 이 논증의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글쓰기 이론으로서 논증의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일정하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연역과 귀납.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지금 그 예시도 들어놓고 설명을 내가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뭐 유비추리 유추도 있고. 그런데 자, 좀 실제적인 이야기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자, 논설문 쓰기 이제 하나의 과정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내가 강의실에서 이제 한다면 이렇게 좀 하는데, 하여튼 논설문 쓸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글쓰기 과정을 거쳐요. 화제, 아까 내가 저 앞에서는 주제, 화제든 글감이든 주제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이걸 먼저 찾아올 것이 필요하죠.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과제를 지정해 줄 때는 무엇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오라든가, 아니면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체로 교양 수업에서는 과제를 내줄 때는 그 수업 교수가 아마 제시를 해줄 거예요. 나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걱정할 것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뭐 자유 주제를 줄 수도 있겠잖아요. 나도 가끔 자유 주제를 많이 줘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그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스스로 찾는 것도 굉장히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검색하고. 그래서 그런 자유 주제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내가 가장 자신이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뉴스를 검색하거나 자료를 검색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으로서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걸 찾고, 그럴 때는 이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입장과 관점이 달라가지고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 관점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을 찾는 게 논증적 글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료하고 또 팽팽하게 좀 부딪히는 이런 문제, 퀴어 축제, 퀴어의 문제에 대해서, 뭐 동성 혼을 뭐 허용해야 된다, 이게 찬반이 격렬하죠. 뭐 이를테면 사형제도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서 그 낙태죄를 이제 그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찬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쟁점은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런 논제를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논증적 에세이를 쓸 때는.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료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뭐 어떻게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뭐 연역이나 귀납이라든가 유비추리, 유추라든가 이런 어떤 논증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할까, 이것도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평가, 요것은 이제 그 일단 초고를 쓴 다음에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글쓰기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한번 써보자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강의실에서 내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좀 복사를 해 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협동으로 이제 좀
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사용 제도에 대해서, 존엄사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인터넷 실명제, 외모 지상주의, 우리 쟁점들 많지요, 많지요. 근데 내가 이제 굵은 글씨를 써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화제, 글감 중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굵게 표시해 놨겠죠. 자, 어쨌든 이 중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논제, 화제, 글감을 이제 적어 놓은 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처럼 이렇게 하든가 어떤 뭔가를 찾은 다음에 화제가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주제를 선정할 게 필요하죠. 어떻게? 서술문의 형태로. 자, 봅시다. 사용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온전 폐쇄나 뭐 유지, 실명제 강화하거나 더 완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가 차별인가, 아니면 외모지상주의는 일종의 능력인가, 뭐 이런 어떤 그 주제, 서술문의 형태로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일단 수집해야 되겠죠.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글을 한번 써보겠다, 논증적 글을 써보겠다. 그러면 루키즘과 관련된,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보면 많이 있는데,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 하면 조금 글의 깊이가 좀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서 전자저널로 검색을, 키보드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람하고 출력도 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조금 권위 있는 논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활용을 하면 우리가 쓰는 글이 좀 더 깊어져요. 알겠죠? 좀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내가 쓰는 뭐 2페이지짜리 즉 이 짧은 분량의 글이라도 상당히 돋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가 이제 또 그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글을 이제 예로 들어 놓고 있어요.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증적 에세이니까 이 제목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 말하고 있죠. 논증적 에세이에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 자, 무엇에 관한 글인가? 루키즘,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쓴 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글쓴이의 태도가 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차별이다. 뭐 아니면 외모지상주의는 하나의 현실이다 라거나, 뭐 하나의 경쟁력이다 라거나, 이렇게 자신의 태도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입장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무엇에 관한 글이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는 차별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외모는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게 분명하지요. 좋은 인상을 주는 외모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꾸준히 외모를 갖고 오는 사람은 의지와 끈기를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나치게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상주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특징들, 자질들,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외모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 이게 외모 지상주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오래된 글이긴 합니다만은, 뭐 미녀는 괴로워,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과장되긴 했지만 하여튼 그대로 이제 그 나타낸 영화죠. 자,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사회, 외모, 이게 참 실제로는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를 충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심리학자들은 뭐 몇 초 만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 첫 이미지, 첫 인상을 통해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래 한 곡 불러, 목이 좀 쉬긴 쉬었는데, 이런 이제 그런 그 내용의 노래도 있지요. 뭐죠? 느낌이 중요해. 같이 부르면 좋은데,
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느낌. 그 느낌은 바로 이렇게 첫 인상에서.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건 현실이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 글도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모 주상주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외모 주상주의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주입하고 강요하는 미의 기준. 그래서 내 몸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올바른 어떤 그야말로 정치적 올바른 PC라고 하는 이 정치적 올바름, 아주 그 올바른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또 이게 어쨌든 이 외모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 예상과 현실이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 글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여러분도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의 이제 어떤 설득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정하고 주장, 외모 지상주의는 차별이다. 주장, 여기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논증적 에세이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논증방, 서론에서는 이제 뭐 서론에서 어떤 거, 서론에서는 본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제기, 다루고자 하는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이 일단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글을 보면 이제 분석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외모 추상주의란 외모가 개인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나 사회 풍조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라고 이제 서론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본론과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무엇인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글과 내가 분석한 글도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결론 이렇게 결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평가는 이제 요것도 이제 뭐냐면 사실 자기 점검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의 과제물을 평가할 때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주장이 명료한가, 근거는 적절한가, 책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서론에서, 본론에서, 결론에서. 그다음에 어휘어법은 정확하게, 인용 표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지나긴 하지만 내가 음악을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하고 음악을 좀 들으려고 그래도 좀 듣죠? 피곤해도 지금 밤늦게 내가 이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서 아이유가 부르는 밤편지 1분만 들을까요? 맛만 볼까요?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다음 차시에 듣거나 그래야 될 것 같죠? 시간이 좀 지나서. 자, 여기까지 해서 2주 2차 시 리포트 작성법 특강 논정적 에세이 쓰기 연습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